자, 오늘 어린이를 위한 세계 미술 이야기고, 우리 다혜 진행할 거, 다혜가 어떤 거 이야기해 보고 싶었어? 이 책에서. 이제 인상 깊었던 장면이 뭐였는지. 몇 쪽? 수업 인상 깊었던 장면이 뭐였는지. 오늘 다혜 얘기를 쌤이 거의 못 알아듣겠네. 좀 더 크게 가까이 대고 얘기해 볼까? 인상 깊은 장면이 뭐였었는지요. 이 책에서 인상 깊은 장면. 그래, 다혜 얘기하면 돼. 다혜는 어떤 그림이 인상 깊었어? 어떤 장면이 인상 깊었어? 저는 달리아 아토미쿠스의 장면이 제일 인상 깊었어요. 왜냐하면 옛날 때도 합성으로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신기했기 때문이에요. 음, 다혜가 다시 한번 얘기해 줘야 될 것 같다. 자꾸 다혜 두 번 얘기하기 힘들 텐데. 좀 마이크에 가까이 대고 좀만 더 크게 얘기해봐, 다혜. 저는 달리아 아토미쿠스 작품이 제일 인상 깊었어요. 왜냐하면 옛날 때도 합성으로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신기했기 때문에. 그 몇 쪽이야? 225쪽. 225쪽. 그래. 시연아, 네, 안녕. 안녕하세요. 어, 지금 다혜가 이 책에서 인상 깊은 작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 네, 태연이도 안녕. 태연아, 들려? 태연아? 그래서 지금, 태연아, 왜 선생님 어, 들려, 이제. 말해. 음소거가 어, 그게 안 커졌어요. 이제 말 들려, 태연아. 자, 지금 다혜가 이 책에서 인상 깊은 작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다혜가 꼽은 작품은 225쪽? 200 몇 쪽이라 했지, 다혜야? 225쪽이요. 어, 달리 달리 아토미쿠스라는 작품? 맞아? 이 작품? 이 작품이 가장 네, 인상 깊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적 작품이란 거야? 1948년작이야. 1948년. 1948년이면 혹시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때인지 혹시 알아? 시연이, 태연이, 다혜 중에? 아니요, 어? 아니요. 1948년은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어. 그러니까 1945년에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식민지로 있다가 그 3년 후인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제1대 대통령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부터 이제 활동하던 그런 시대야. 그때 요 작품 달리 아토미쿠스는 어느 나라의 작품이야? 북 뉴욕이요. 미국. 태연이가 지금 있는 태연이가 가까이 있는 뉴욕이네. 미국에 사는 필립 할스만이라는 사람의 작품인데 요 작품은 그림이 아니라 뭔 거야? 그림이 아니라 사진이요. 사진이야, 사진. 사진이고 합성으로 만들어진 작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요 작품이 그와 관련되어서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들이 227쪽이야. 자, 221쪽에 뭐라고 돼 있어? 응? 221쪽의 제목이 뭐야? 꼭 시연이 태연 알아야, 책 없어? 어? 꼭 알아야 할 미술 상식 밑에 어, 사진도 미술일까요? 사진도 미술일까요? 라고 돼 있어. 그래서 지금
여기 그 224쪽에 나와 있는 이 달리 아토미쿠스라는 작품이 사진이기 때문에 사진이 과연 우리가 이것도 미술 작품이라고 볼 수 있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뭐라고 주장하고 있냐면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 220쪽에 거기 읽어주겠습니다. 네 번째 사진은 거기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연이. 사진은 렌즈에 모아진 빛을 조리개를 통해 필름에 맺히게 한 후 이것을 화학 약품으로 현상하고 전문 용지에 인화해요. 이 과정이 기술적인 분야와 같아 보이지만 잘 생각해보면 필름에 빛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필름에 뭘로? 빛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다. 우리는 보통 이제 종이나 캔버스 이런 거에 이제 우리가 물감을 이용해서 우리가 보통 그림을 그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사진은 필름에다가 빛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그 점에서 이것도 미술 작품으로 볼 수 있다라는 쪽으로 지금 이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태연이 책 있으면 읽어볼까? 몇 쪽인지 못 들었어. 227쪽이야. 227쪽. 시연이가 계속 읽자. 사진에서도 구도와 구성, 원근법이 모두 적용돼요. 아, 10. 미술 작품에는 구도라는 게 있고 구성이라는 게 있고 원문법이 있는데 사진도 그런 것들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사진도 뭘로 봐야 된다? 미술 작품으로 봐야 된다라는 걸로 이 책에서는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전에 화가들도 렌즈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렸다고 하고 그 것들을 보고 뭐라고 그런다? 그걸 보고 렌즈를 이용한 그림을 보고 뭐라고 그러는데? 다혜야. 어? 시연이 얘기해. 뭐? 옵스큐라. 카메라 옵스큐라라고 그러네. 그래서 그 위에 보면 카메라 옵스큐라로 그림 그리는 모습이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쌤도 처음 알았어. 카메라 옵스큐라라는 말이 있는 것들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통해서 이렇게 예술 작품을 그린 걸 볼 수 있고 이 달리 아토미쿠스라는 작품은 특별히 어떻게 만들어진 작품인 건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설명은 어, 살바도르 달리라는 화가가 있어. 살바도르 달리라는 유명한 화가야, 이 사람이 사실은. 그 살바도르 달리라는 어, 화가 혹시 들어봤어? 잠깐만. 초현실주의 화가로서 살바도르 달리라는 화가가 있는데 요 사람에 관한 영화를 쌤이 최근에 본 적이 있는데 요 사람이야. 이 수염 같은 게 되게 재미나게. 지금 보이니? 아니요. 안 보여? 이 보여요. 사람. 이 사람이 살바도 달리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의 작품, 요런 게 이제 이 사람의 작품인가 봐. 살바도 달리 작품. 보여? 네. 요 인물이, 살바도 달리라는 사람이, 요 수염이 아주 이렇게 트레이드 마크인 아주 이렇게 특별했던 그런 사람이고, 영화도 나와 있어. 아까 선생님이 봤던 요 살바도 달리의 불면을 찾아서라는 영화인데, 뭐 여러분이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뭐 이런 영화를 보는 것들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 사람하고 이제 그 이 필립 할스만하고, 이야기하던 중에, 그 무슨 이야기 했습니다. 그 스토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태연이 찾았어? 225쪽? 어, 네. 태연이 지금 책으로 갖고 있어? 아니면 뭐 이북으로 갖고 있어? 뭘로 갖고 있어? 이북 갖고 있어. 이북 갖고 있어. 그러면 태연이가 달리, 아토미쿠스, 달리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아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 어, 찾았어. 응? 찾았어. 찾았어. 거기서 보면 이제 달리하고 이 할스만하고 대화를 나누지. 오리 엉덩이에 다이너마이트를 꽂아서 공중에 던진 다음 엉덩이가 폭발할 때 내가 점프를 하고
그 순간을 사진으로 찍어볼까라고 되어 있고 그랬다가 우리 곧바로 감옥에 갈 거예요. 그렇지. 그럼 고양이한테 물을 뿌려볼까 해가지고 고양이한테 물을 뿌리고 그러면 고양이한테 물을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점프하는 거 그거를 사진으로 찍은 거야 지금. 그래서 226조에 보면 그 전에 없었던 바로 그 새로운 작품을 한 거지. 그래서 고양이와 물바가지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고양이를 공중으로 보냈고 물을 뿌리고 그래서 그 사진을 찍은 다음에 달리가 점프하고 그 고양이 공중에 떠 있는 필름 위에 물이 멋지게 뿌려지는 필름을 겹쳐갖고 인화하는 어떤 그러한 방식들, 이러한 방식들을 레이어 합성 기법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방법에 따라서 이 작품들을 만들었다는 거야. 그냥 우리가 사진을 찍은 것들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들도 미술 작품으로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때 태연이는 요 224쪽에 있는 이 필립 할스만의 달리 아토미쿠스라는 이 작품도 사진도 미술 작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 아니면 이건 미술 작품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아? 태연이가 생각하기? 미술 작품이긴 건 한데 고양이들이 불쌍해. 미술 작품이 한데 고양이가 불쌍하다고? 태연이가 미술 작품이라고 여겨지는 이유가 뭐야? 그렇게 판단되는 이유가? 미술은 그 그냥 어 페인트 같은 거 할 때도 있고 사진 찍을 때 있고 음, 어 초상화일 때 있는데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미술은 미술이라고. 시연이는? 시연이의 견해는 어때? 의견은 어때? 또 사진 미술이라고 생각해요. 이유는? 꼭 미술이 붓과 물감을 이용해서 한다는 편견을 버리고 싶어요. 다혜는? 미술 작품 같아요. 왜 다혜는 미술 작품을 판단해? 왜냐하면 다양한 물건으로 합성으로 찍어서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술을 뭘로 정의냐에 따라 달라질 건데, 여러분은 다 이제 이 사진도 미술 작품으로 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혜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혜가 인상 깊게 봤던 그 미술 작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얘기 나눴고, 다혜가 진행해. 다혜가 지금 화면이 멈춰 있지? 시연아, 태연아. 나만 네. 그렇게 보이는 거야? 어, 아니요. 다혜가 한번 접속을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다혜. 아, 다혜가 지금 인터넷이 불안정한 것 같아, 다혜가. 한번 나갔다가 다시 한번 접속해봐, 다혜야. 시연이가 먼저, 그러면. 여기 많은 작품들 중에서 시연이가 가장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작품, 가장 강렬했던 작품이 뭐야? 음, 동방박사의 경배 이게 제일 가장 인상 깊었어요. 왜? 르네상스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퀄리티로 그림을 그려서요. 어, 자, 르네상스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질이 높아? 수준이 높아? 네, 알겠습니다. 자, 르네상스 시기가 혹시 언젠지는 알아? 그, 르네, 어? 르네상스는 보통은 15세기에서부터 17세기까지를 보통 르네상스라고 합니다. 15세기부터 17세기. 네. 그러니까 1400년대부터 1700년대까지를 르네상스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그 이전의 시대를 중세 시대라고 불러. 그래서 잠깐만.
자, 르네상스 시대. 그래서 이거는 아까 몇 세기? 14, 15세기부터 17세기까지. 그래서 이 세기라는 거는 뭐 1세기다. 그러면 1년부터 시작해서 100년까지. 2세기다. 그러면 101년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200, 200년까지. 우리는 지금 몇 세기에 살고 있어? 우리는 지금 몇 세기에 살고 있어? 어? 우리 지금 아, 21세기에 살고 있잖아. 1세기. 21세기에서 우리는 2001년부터 2100년까지를 21세기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여러분들은 21세기 사람들이지. 태어나기 자체를 2001년에 21세기에 태어났잖아. 네. 선생님은 20세기 사람, 20세기 사람, 20세기. 20세기에 태어나서 지금 쌤 21세기까지 살고 있는 거야. 자, 어쨌든 요 15세기부터 17세기까지를 르네상스 시대라고 그러는데 그 이전의 시대를 중세 시대라고 불렀어. 무슨 시대? 중세시대. 중세 시대. 중세 시대 때는 이 서양을 기준으로 말하는 거야. 서양을 종교의 시대였어. 또는 기독교, 카톨릭의 시대였어. 카톨릭이라는 종교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들. 이 중세 시대였어. 그 중세 시대 이전에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시대가 있었어. 자, 그리스 로마 시대 너네들 그리스 로마 신화는 많이 읽어봤지? 네. 네, 그리스 로마 신 중에 여러분 유명한 신이 누구 있어? 제우스요. 제우스, 그렇지. 또, 헤라, 어? 헤라? 제우스의 부인 헤라도 있고 또, 아리테미스, 어? 아리테미스, 비너스? 아르테미는 그 비너스 다른 이름 뭐지? 아르테 뭐지? 미스, 아르테미스? 쌤 정확히 이름 생각 안 나네. 비너스라는 이름밖에. 어쨌든 미의 여신 말하는 거지 지금 태어나. 어, 음, 뭐 이런 식으로 여러 신들이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리스 로마 시대인데 비해서 중세 시대 종교 시대 카톨릭 여기는 우리가 보통 뭐 신인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만 믿었던 어떤 그런 종교의 시대였다는 얘기. 그래서 이 르네상스 시대는 바로 이 옛날 그리스 로마 시대, 인간 중심의 그리스 로마 시대로 돌아가자라는 어떤 그런 운동이 벌어졌던 어떤 그런 때가 바로 이 15, 17세기의 르네상스 시대였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그 시연이가 꼽은 작품은 초기 르네상스 시대의 작품인 조토 디 본도네라고 해서 조토 보통 조토라고 그러는데 상당히 유명한 그런 화가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화가는 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들이 이런 그림을 보고 특별히 프레스코아라고 그러고 벽에다가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렸던 그런 또 벽화 그런 작품들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의 제목이 뭐야? 동방박사의 경배요. 동방박사의 경배인데 요게 뭐에 얽힌 이야기? 뭘 그린 거야? 동방박사 경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요 얘기 잘 할 텐데. 여기 그림에서 선생님 왜 비디오가 꺼져 있냐? 여기 있는 요 작품 잠깐만 여기서 어, 여기서 보자. 동방박사의 경배라는 작품이 여러 화가들이 많이 그렸는데 그중에 이제 프레스코와 조토의 작품이 어느 건가? 이건가? 어, 보여? 네. 요 맞네. 요 작품에서 요 애기 보여? 요 애기? 네. 요 애기가 누군지 알아? 예수요. 요 애기 예수예요, 예수. 그럼 여기 이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겠지.
그래서 네. 동방박사에서 아시아에서 동쪽에서 온 사람들이 하늘의 별이나 이런 걸 보고서 아기 예수가 태어난다는 걸 알고서 선물을 들고 아기 예수를 찾아왔던 어떤 그런 성경의 이야기야, 이게. 성경에 나오는 예수 탄생에 얽힌 그런 이야기거든. 옆에 있는 천사들도 있고 그 이야기를 뭐 한 거야? 그림으로 표현한 작품이 바로 이 동방박사의 경배라는 어떤 그런 작품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작품이 중요한 것들이 바로 21쪽에 보면 뭐가 나와? 21쪽에 성화요. 성화에 대한 그치, 뜻이에요. 성화. 성화인데 성화라는 말이 커다랗게 세 가지 의미가 있어. 성화라는 낱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자. 성화는 어떤 낱말, 어떤 의미가 있어? 너희들 알고 있는 거. 음, 성화라는 낱말. 성화라는 말 몰라? 얘들아, 너네가 네. 뭘 말을 해야 선생님이 설명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네. 성화라는 낱말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얘기를 해보라고. 잘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고. 어, 또 하나는 기독교 그림인 건 알아요. 그렇지. 이 책에 나와 있는 게 바로 기독교의 그림이야. 기독교의 위대한 인물을 그린 그림을 보고 우리가 성화라고 그래.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그림을 그린 거.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그림을 그린 게 성화라고 그래, 성화. 자, 그거 말고 성화는 지금 쌤이 여러분 보고 성화를 부리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재촉하는 거, 졸라대는 거, 졸라대는 걸 보고 성화 부린다고 그래. 매우 귀찮게 졸라대는 거, 야 성화 좀 부리지 마 이렇게 얘기할 때 성화를 써. 귀찮게 뭐 하는 거, 졸라대는 거. 그걸 보고 성화 부린다라고 얘기해. 또 하나는 여러분 올림픽 경기에서 성화 그 왜 자꾸 쌤 비디오가 꺼지지? 올림픽 경기에서 성화 그 봉송하고 그 횃불 그 붙이는 거. 요거. 올림픽 경기에서 이게 불 붙이는 거 있지. 네. 요걸 보고 이제 성화하라고 그래. 그래서 이제 성화 봉송해 갖고 그 주자들이 이 불 갖고 막 달리고 개막식 하는 날 그 올림픽 그 성화대에다가 불 붙여 갖고 올림픽 기간 내내 그 성화를 꺼트리지 않는 그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우리가 보통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 기독교에 관련된 그림을 성화라고 얘기하고 있고 특별히 여러분이 더 많이 알아야 될 것들이 이코나라는 말을 알아야 돼. 이콘이 뭐래? 음, 이코나가 뭐래? 이코나가. 이콘. 음, 기독교의 위대한 성인만 그린 인물화요. 어. 기독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예를 들면 뭐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베드로니 뭐 그 사도 바울이니 이런 기독교의 인물들을 그린 그림을 이코나라고 그러는데 요런 게 이콘이. 요런 그림이 다 이코나야. 보여? 네. 요런 게 이코나야.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그 성당 같은 데 가면 성상이라고 그 마리아나 이런 인물들 천주교에선 이런 그 조각 작품들이 있어. 성상. 성상을 이렇게 만들어 갖고 이렇게 있거든. 그런데 카톨릭 천주교 말고 그리스 사람들이나 러시아 사람들이 믿는 걸 보고 그리스 종교회, 러시아 종교회라고 그러는데 거기서는 이런 거를 만드는 건 우상을 만드는 거라고 그래서 이런 걸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 사람들은 대신 그림, 아까 말했던 그 이코나
그림만으로 그 예배당을 장식하지, 아까 그런 그 성상 같은 걸 만들지 않아. 이런 이콘만 만들어. 근데 여러분들 그 이런 거 말고도 이슬람이란 종교 알아? 네. 이슬람 종교 중에 이슬람 몰라? 아, 아, 무함마드 마호멧이 창시한 이슬람. 사실 이슬람도 이 카톨릭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믿어. 근데 이 이슬람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을 확실히 믿어서 그 사람들은 심지어 저기도 안 그려. 그 뭐야? 이코나도 안 그려. 그림도 안 그리고 저기도 그 성상도 안 만들고 아무것도 만들지 않아. 그 사람들은. 이슬람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제 각 종교마다도 이런 표현 방식이 조금씩 다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리스나 아니면 러시아 이쪽에 가면 이코나를 많이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태연이는 어느 작품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까? 어, 조르주 쉐라의, 어? 어, 조르주 쉐라의 그랑드 자트손의 일호이고, 다시 한번 얘기해 줄까? 이렇게 오늘 쌤이 잘 못 알아듣겠지? 조르주, 어, 조르주 슈라 쇠라 작품 그랑드 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 네, 맞아? 시연이하고 다의 책으로는 160쪽 정도 되는 것 같아. 왜 그 작품이야? 어, 이거 그냥 점으로만 이렇게 쓰고 예쁜, 그, 어, 미술 작품을 만드는 게 정말 신기하고 대단해서 이게 제일 인상 깊었어요. 음, 찾았어? 다혜하고 시연이? 네. 몇 쪽이에요? 164쪽 찾아보면 될 것 같아. 4쪽 찾아보면 돼. 이 작품이. 쉐라라는 조르주 피에로 쉐라라는 화가가 그린 요 작품인데 요 작품이 갖는 가장 커다란 특징을 조금 아까 태연이가 잘 설명했어. 이 작품이 갖는 가장 큰 특징은 이렇게 그린 방식을 자, 167쪽 뭐라고 그런다고? 이러한 기법을 어, 업무가 점묘법이야, 점묘법. 자, 점묘법이 뭐야? 붓으로 칠하는 대신 여러 색의 점을 찍어서, 그렇지. 붓으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칠해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데 이 사람은 붓으로 칠하지 않고 사실 이 그림을 이렇게 잘 보면 점 찍어 놓은 거야, 점 찍어 놓은 거. 점을 찍어서 그리는 기법을 바로 점묘법이라고 그러고 물감을 섞지도 않고도 보색 효과를 이용하여서 원하는 색을 보일 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보색이라는 게 뭐래? 보색이. 자, 167쪽에 보면 보색이 뭔지 나와 있지. 보색이 뭐래? 어, 시원이 다 해. 보색이 뭐야? 서로 글쎄, 반대되는 느낌이 어? 세상을 음, 서로 반대되는 느낌의 색이 쌍을 이루면 더 선명하게 색깔을 보이게 하는 것. 이걸 보고 이제 보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검은 바탕에다가 검은 글씨 있으면 어떨까? 안 보여요. 안 보이겠지. 근데 검은 바탕에 특별히 무슨 글씨를 쓰면 잘 보이는지 혹시 알아? 흰 글씨? 흰 글씨? 흰 글씨도 있고 또 보통 노란 글씨도 검은 바탕에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보색. 보여? 네, 네. 서로 반대되는 색을 두 색을 혼합했을 때 무채색으로 변하는 색을 보색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서로의 색깔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더 이제 더 강렬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것들. 요게 이제 보색이 대비 효과를 이루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색 대비표라고 이런 보색 대비표가 있어.
20가지. 그래서 이제 요 서로 반대 위치에 있는 거. 요렇게 이렇게 보색을 이루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의 보색가 이제 주황색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 주황색 배경에 노란색 글씨, 남색 배경 노란색 글씨 중에서 어느 게 더 눈에 잘 들어와? 1번, 2번 중에. 어? 2번이요. 2번이 더 눈에 잘 들어온다는 거야. 그 이유가 이제 보색 대비가 더 노란색의 보색은 남색이기 때문에 보색 대비가 더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보색 대비 효과를 살려가지고 뭐 이케아라는 그 가구 브랜드가 이런 식으로 보색 대비 효과를 잘 살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렌지 계열색은 파란색 계열 색상과 보색 대비를 이루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녹색의 보색은 빨간색이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토마토 같은 거, 방울토마토 같은 거 놓을 때 녹색 접시에 놓으면 더 그 색깔이 더 강렬하게 느껴져 가지고 더 먹음직스럽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보색 같은 걸 더 잘 알아야 이런 그 뭐야 그 음식 플레이팅 뭐 이런 것들을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지. 또 이제 분홍색은 블루 그린 계열 그 민트색과 잘 어울려 가지고 요런 식으로 이제 전시를 해놔야 사람들이 더 이제 그걸 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더 잘 들 수 있도록 한다는 거야. 더 이렇게 센스 있는 어떤 그런 배치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요 보색이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쉐라는 전멸법을 사용했다는 거야? 전멸법을 사용한 이유가 뭐래? 전멸법을 사용한 이유가 있는데. 여러 가지 색의 작은 점을 촘촘 찍어서 그리면, 어, 그 점들이 섞어서 색이 하나로 보인다고 알게 되어서, 맞아, 맞아. 근데 그러면 그 전에도 그냥 이렇게 그냥 그 뭐야 색을 칠해도 그 색을 낼 수 있잖아. 근데 왜 굳이 점을 찍었냐? 굳이. 점유법으로 그림을 그리면 여러 다음에 색의 뭐라고? 물감, 점유법으로 그림을 그리면 여러 색의 물감을 섞지 않고도 보색 효과를 이용할 수 있어서요. 그래, 그래. 그 맞아. 그 다현이도 얘기했던 건데 다혜야. 그 맞는데. 근데 그냥 여러 색깔 섞어가지고 그림 그려도 되는데 굳이 왜 전멸법을 했냐고. 전멸법이 더 좋은 점이 있을 거 아니야. 같은 효과를 내는데 왜 그 전에 그냥 그 색을 섞어서 그려도 되는데 굳이 전멸법을 통해서 한 것들이 그냥 그 색을 내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지. 어, 백- 어, 점으로 찍으니 정교한 선과 모양도 그릴 수 있고, 근데 점으로 찍은 이 정교한 선과 모양도 그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됐는데 그럼 사실은 그 전에도 정교한 선과 모양을 그렸단 말이야. 어? 근데 왜 그랬냐라는 부분에서 선생님이 지금 묻고 있는 거는 바로 태연이가 지금 말한 그 바로 앞부분. 거기도 한번 읽어볼까? 어, 빠른 시간 안에 그림을 그려야 했기 때문에 응. 정교한 형태를 그리는 것을 무시했는데, 자, 그러면 빨리 안 그리고 천천히 그리면 되잖아. 천천히 그리면 어? 정교한 형태로 선과 모양을 그릴 수 있었거든. 그래서 옛날 화가들은 천천히 정교한 선과 모양을 그렸어. 그런데 빨리 그려야 되는 이유가 생겼어. 그 빨리 그림을 그린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야? 인상들, 그렇지. 인상주의 화가라는 부분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 쌤이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여기 여러분에게 계속 물어본 거야. 자, 인상주의 화가들은 그림을 뭐 했다? 빠른 시간 안에 그렸다. 근데 빨리 그리려다 보니까 뭐 할 수 없어? 정교한 선과 모양을 그리기가 뭐였다? 어려웠다. 그런데 뭐로 하면 점을 찍으면 점묘법으로 나타내면 빨리 그리면서도 뭐 할 수 있었다?
정교한 선과 모양을 그릴 수 있었다. 그래서 뭘로? 전묘법을 그리는 것들이 다른 그 전보다 더 발전한 더 새로운 발명이었다는 거야. 이해가? 네. 그러면 인상주의 화가들은 그림을 왜 빠른 시간 안에 그려야 됐을까? 아니 그냥 그 전에처럼 천천히 그리면 되는데 인상주의 화가들은 그림을 도대체 왜 빠른 시간 안에 그려야 됐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져야 돼. 그리고 도대체 인상주의 화가가 뭐길래 그랬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지고서 책을 읽을 수 있고 그거 답을 알아내는 과정들. 그런 것들이 사실 여러분들이 더 책을 잘 읽는 거다라는 얘기.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인상주의 화가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디를 보면 되냐면 155쪽을 보면 됩니다. 여기 155쪽. 자, 인상주의란 거기 돼 있는 부분들 다 찾았니? 다혜야? 찾았어? 네. 다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이크 가까이 대고 크게 읽어볼까? 이 고대기호가 프랑스에서 시작된 미술 사조로 미술 변화가 주는 느낌을 책으로 표현했어요. 사실주의 화가들은 밖에서 그림을 그리다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빛이 내는 색과 느낌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큐브 물감이 발명된 1800년대 중후반부터 화가들은 화구를 들고 야외에서 나가서 빛의 변화를 연구하고 그 느낌을 작품으로 남겼어요. 빛의 변화를 그림으로 그리기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정교한 모양보다 빠른 붓이 특히 물감을 찍어서 쓸고 바르는 기법을 주로 사용했어요. 그리고 흰색을 많이 쓰다 보니 대체로 흑색이 많아요. 우리나라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인상주의 화가로는 클로드 모네, 피에로 오기스트, 루니아르, 에드와르 마네, 에드가 드가, 빈센트 반 고흐, 카미유, 피사로 등이 있어요. 그렇지. 지금 다해가 하는데. 자, 그러면 인상주의 화가들이 그림을 빠른 시간 안에 도대체 왜 그렸을까? 라는 부분들에 대한 답이 나왔어. 지금 다해가 읽어준 부분에. 왜 인상주의 화가들은 그림을 빨리 그려야 됐었어? 다해, 시연이, 태연이. 지금 읽은 부분 보니까 왜 그래야 됐대? 어, 야외에서 응, 그림을 그리면은 빛의 변화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끔 그려야 해서요. 그렇지. 빛의 변화. 즉, 아침에 보는 모습과 점심에 보는 모습, 오후에 보는 모습이 뭐 했다는 거야? 빠르기 때문에. 달랐다는 거야. 내가 아침에 그 장면을 내가 포착해서 내가 그걸 그려야 돼. 그러면 그 해가 그 아침일 때, 그 해가 그 빛을 그때에 그 그림을 빨리 완성해야 돼. 이해가? 네. 그러니까 그림을 빨리 그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럴 필요가 없었어. 왜? 그냥 실내에서 그림을 그렸거나 자기가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그림을 그렸어. 그러다 보니까 별 변화가 없는 거야. 그냥 그거 있는 걸 그냥 그대로 그리면 됐다는 얘기야. 두고두고 천천히. 근데 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그림을 보다 보니까 그 빛에 따라서 그 모습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래서 그거를 포착해서 그리고 싶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해? 빨리 그려야 됐었다는 거지. 그럼 왜 그 전에는 사람들이 실내에서 그림을 그렸었는데 왜 밖에 나가서 그림을 그리게 됐대? 그 이유도 거기 나왔지 책에 155쪽에. 왜 어,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됐대? 빛의 변화가 주는 느낌을 색으로 표현. 그거는 이제 그 뭐야 밖에 나가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알게 된 거야. 근데 왜 밖에 나가게 됐냐고. 왜 밖에 나갈 수 있게 됐냐고. 뭐가 발명됐대? 튜브 물감이요. 큐브 물감. 자, 우리한테는 지금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야.
튜브 물감이 뭔지 알아 몰라? 알아요. 우리 여러분들 그 미술 시간에 그림 그리려면 당연히 튜브 물감이 있어야 되잖아. 네. 이런 튜브 물감, 색깔 튜브 물감. 옛날에는 이런 튜브 물감이 없었다는 거야. 즉, 그 물감을 밖에 나가서 뭘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집 안에서 이렇게 물감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그것을 갖고 그릴 뿐이었지 밖에 나가서 뭘 그림을 그린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거야. 근데 이런 튜브 물감이 발명됨으로써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고 밖에 나가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라는 거야? 빛에 따라서 바뀐다는 걸 알게 됐고 그럼 그거를 빨리 포착해서 그리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됐고 그런 사람들 우리가 인상주의 화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아까 다혜가 읽은 부분에 사실주의 화가라는 말이 나와. 사실주의 화가. 지금 우리가 인상주의 화가에 대해서 얘기했고 인상주의 화가들에 대해서 얘기했고 인상주의 화가 말고 사실주의 화가라는 말이 나오거든. 그럼 또 사실주의는 도대체 뭐냐라는 얘기. 사실대로 그리는 어, 작품. 그 사실대로 그렸다. 그럼 도대체 사실대로 그리는 건 뭐냐? 149쪽에 나와. 자, 149쪽에 시연이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부분에 사실주의. 네. 시연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물의 겉으로 보이는 모습뿐만 아니라 본래 의미와 그런 모습으로 보이게 된 의도까지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그린 미술 사조예요. 작품을 예쁘게 꾸미고 아름답게 그리던 시대에 사실주의 화가들은 사회의 부조리와 국민들의 힘든 실사를 있는 그대로 그렸어요. 그래서 귀족과 부르주아들에게 혹평을 받았지만 일반 사람들로부터 큰 관심과 호응을 얻었어요. 야외에서 고된 노동을 하는 평민의 모습을 주로 그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밖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곧 바로 인상주의를 탄생시켰어요. 자, 사실주의라는 것들은 아까 태연이가 말한 대로 사실적으로 그린다라는데 그 사실적으로 그리는 것들이 뭐냐라는 거야. 뭘 사실적으로 그렸다는 거야. 뭐를 사실적으로 그렸대. 지금 시연이가 읽은 부분을 보니까. 어, 사회의 부조리와 공동체의 힘든, 어, 어, 사회의 인, 부조리와 국민들의 힘든 실상. 즉, 사회의 부조리라는 말은 뭐냐면, 뭔가 그 뭐 부패하고 잘못되고 막 엉터리고, 뭔가 문제가 많은 거. 왜 그 뭐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왜 막 그 병이 들었는데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건가? 그리고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막, 그 국민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 건가? 아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건가? 이러한 그런 모습들, 뭐 끔찍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뭐 해야 된다? 그려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런 사실주의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전에는 어땠다는 거야? 이런 거를 그리지 않았다는 거야. 미술은 미술은 주로 뭘 표현했다는 거야? 어, 예쁘게 꾸미고 아름다운 게 미술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좋은 거. 그래서 다혜나 시연이나 태연이는 혹시 SNS 해?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거 해? 아니요. 안 해? 태연이나 다혜는 안, 안 해? 태연이는 안 해요. 태연이도 안 하고 혹시 뭐 부모님들은 뭐 그런 거 하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거 하셔? 네. 그러면 인스타그램 같은 데다가 뭘 사진 올릴 때 네. 보면은 사람들이 뭐 여행 간 이야기, 맛있는 음식 먹는 이야기 이런 거를 주로 많이 올린단 말이야. 네. 행복한 모습을 많이 올린단 말이야. 그래서 SNS는 그래서 그런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주로 많이 올리는 사람도 있는 반면
사실주의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 생활이 늘 그렇게 행복하기만 해? 아니요. 늘 맛있는 음식 먹고 늘 막 이렇게 예쁜 좋은 곳에 가고 예쁜 카페 가고 그러지만 않잖아. 네. 그럼 사실주의에 바탕을 둔 사람들은 SNS에다 뭘 올릴까? 뭐, 그냥 일상? 일상. 막 학원에 가느라고 막 밥도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막 배고파고 헉헉거리는 그런 모습. 뭐 그 뭐야 늦잠 자고 일어나가지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막 허겁지겁 달려가는 어떤 그런 모습. 또 아파갖고 뭐 하는 모습. 어? 이러한 자기 어떤 그런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야. 국민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그런 사람들 보고 사실주의라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실주의들은 국민들, 일반 서민들, 일반 시민들의 삶들, 노동자들, 농민들의 어떤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담았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주의 어떤 그런 작품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 사실주의에 반대되는 사람들은 아까 예쁘게 꾸미고 아름답게 그리고 귀족, 부르주아, 잘 사는 사람들의 화려한 모습들, 이러한 것들을 그린 그림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쭉 넘어가면 뭐가 있냐면 로코코 시대의 미술이 있어. 113쪽. 로코코 미술이라는 게 로코코 미술. 찾았어? 113쪽 로코코 미술. 태연이 가면 로코코를 검색해봐. 네. 태연아 찾았어? 네. 로코코. 태연이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코코란. 로코코란 가시덤불처럼 꼬불꼬불한 장식 기법이라는 뜻의 프랑스어 로카유에서 나온 말이에요. 프랑스 태양왕 루이 14세가 좋아했던 양식이죠. 로코코 시대 가구나 건축물에서는 꼬불꼬불하면 우아한 양식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로코코 미술에서는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핑크색, 에메랄색, 하늘색과 같이 훨씬 밝고 부드러운 화려한 색을 사용했어요. 또 귀족들의 초상화나 그들의 행복했던 일상, 파티, 놀이, 소풍 같은 같은 장면이 주로 그려졌어요. 역대 어느 사료보다 화려하고 행복한 그림들이 이 시기에 그려졌어요. 그러나 작품을 의뢰하는 고객이 왕실과 귀족들에게 국한되었고, 프랑스 혁명으로 귀족 체제가 무너지면서 로코코 미술도 막을 내렸어요. 로코코 미술은 이 사실주의 미술과는 정반대에 있는 미술이야. 이런 국민들의 힘든 일상을 그린 게 아니라 귀족들의 화려하고 멋진 삶을 그린 거야. 그래서 막 에메랄드색, 핑크색, 하늘색 같이 밝고 부드럽고 행복한 모습들, 귀족들이 파티하는 모습들, 소풍 가는 모습들, 그런 걸 주로 그렸던 것들이 로코코 미술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 로코코 미술의 대표적인 작품들이 이런 작품들이야. 보여? 요 네. 소파 같은 거 이거 얼마나 화려해. 이런 장식 같은 거. 요런 거, 요런 작품. 요런 작품. 요런 작품들. 예쁘고, 이런 작품들이 로코코 미술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아까 사실주의 작품 같은 경우는 밀레의 작품들, 요런 거, 이삭 죽기에서 가난한 농부들이 자기 땅이 없는 거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추수, 밀을 다 베거고 난 다음에 떨어진 떨거지라도 주워가지고 그거라도 먹겠다는 거야 지금. 이런 작품들.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게 살았나. 또는 그 일하는 사람들, 노동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지친 표정들, 힘든 표정들. 그 다음에 요거 그 일하는 농부들이 이제 만종이라는 작품들인데, 일을 끝내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가서 뭐 이제 기도하는 어떤 그런 작품들. 이런 것들이 요 일하는 사람들. 아까 그 같은 여자를 그렸지만 여기는 노동하는 여자의 어떤 그런 모습을 그렸다는 거지. 아까하고는 다르잖아. 그 느낌이. 그림들 자체가 어둡고 좀 다른 게 보여. 아까 그 로코코 미술의 작품들하고 이 사실주의
밀레이 그 작품하고 이렇게 분위기가 많이 다른 게 느껴져? 네. 그 어, 내용도 주로 일하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그렸다는 거야. 이런 것도 이제 사실주의 작품들. 그다음에 그 앞에는 로코코 미술의 어떤 그런 또 작품들이 있었다는 거지. 다혜는 개인적으로 취향이 사실주의 작품이 더 마음에 들어? 아니면 로코코 미술이 더 마음에 들어? 로코코 미술이요. 로코코 미술이 왜? 어떤 점이? 예쁘고 화려해서요. 예쁘고 화려한 것도 좋다. 시연이는? 저는 사실적 그림이 더 좋아해요. 시연이는 사실주의 그림이 더 좋아? 왜? 그냥 순수하게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너무 좋아요. 태연이는? 저는 로코코가 더 좋아요. 이유는? 어, 사실주의는 너무 사실을 그려서 좀, 어, 별로 지루한 것 같은데 로코코는 예쁘고, 어, 그래서, 그렇지. 그 어, 사람들마다 이렇게 또 취향도 다른 거야. 그래서 이거는 미술 작품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림도 마찬가지야. 그림, 아니, 뭐야. 드라마도 마찬가지야. 드라마. 드라마나 영화도 뭐 이렇게 막 부자들의 화려한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들의 성공한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사랑 이야기, 알콩달콩 사랑 이야기를 주로 그 뭐야 작품으로 하는 경우도 많아. 반면에 그 신데렐라 어떤 그런 이야기보다는 그냥 현실, 사람들의 각박하게 어렵고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작품을 더 이렇게 쓰는 드라마 작가들도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드라마의 취향에 따라서 또 이제 뭐야? 어떤 드라마를 또 좋아하느냐 이게 또 사람마다 좀 이렇게 다른 또 그런 측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혜가 원래 진행하려던 이 책에서 인상 깊은 작품들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봤고, 시연이가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음. 근데 저 준비를 못하는데. 못해 왔어. 그럼 태연이. 네. 근데 다이엘 그게 뭐였어요? 다혜는 이 책에서 인상 깊은 작품을 한번 얘기해보자 해가지고, 시연이, 태연이, 다혜가 지금 꼽은 인상 깊은 작품을 쌤이 함께 또 같이 이야기까지 같이 했어. 음. 저도 근데 뭐가 제일, 인상 깊었나 그 얘기하려고 했어?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우리가 조금 아까 그거 하나만 준비한 거 태연아? 네, 알겠습니다. 조금 아까 그 우리가 그 사실주의다, 뭐 로코코다, 인상주의다 이런 걸 봤는데 이런 걸 어려운 말로 미술사조라고 그래. 미술사조. 그 당시 어떤 그런 흐름, 뭐 쉽게 말하면 그냥 유행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 시대마다의 특징이다, 특징. 그런 특징을 우리가 사조라고 그러는데 미술 사조가 어떻게 변했는지 이 책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현대까지 어떤 그런 과정들을 쭉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들은 나중에 중고등학교에 가서 미술 시간에 미술사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배워야 될 어떤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 그 거를 부록에서 이렇게 표로 이렇게 정리해 놨어 이렇게. 고기 한번 펴보겠습니다. 책으로는 248쪽입니다. 자, 그 태연이랑 아마 미술사조를 검색하면 제일 마지막 부분쯤에 나올 거야. 그래서 제일 처음에가 이제 고대 미술, 아주 오래된 고대 미술이 있어가지고 고대 미술이 다시 이제 커다랗게 네 파트로 나눴어. 제일 처음이 뭐? 원시미술. 원시 미술. 그 또 말 그대로 원시인들이 그렸던 어떤 그런 미술들 주로 이제 뭐 동굴에 벽화 그리고 뭐 이런 때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이 이집트 미술. 고대 문명들 중에 이제 이집트 문명이 있어갖고 이집트 미술 있고 그 다음에 고대 그리스 미술. 고대 그리스 미술 그 다음에 로마 미술. 그 고대 그리스 로마 요 당시가 어쨌든 서양을 기준으로 얘기한 거야 지금 이거는 서양 미술사야 그 우리 동양 미술사가 아니라 그게 이제 우리가 고대 미술 원시 미술 다음에 고대 미술을 얘기하고 있고 요게 이제 기원 전 얘기야 그러다가 뭐로 넘어가 중세 미술. 중세 미술 아까 쌤이 중세에 대해서 얘기했어. 중세는 카톨릭의 시대였고 종교의 시대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요때는 주로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만을 그림으로 그렸던 그 부분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다가
르네상스. 르네상스는 부활, 재생 이런 뜻을 갖고 있고 여러분들 레오나르도 다빈치 알지 않아? 네. 레오나르도 다빈치 또 미켈란젤로 이런 사람들이 이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그런 화가들이기도 한데 또 르네상스 시대에 바로 그 옛 고대 그리스나 로마 시대의 어떤 그 시대의 분위기로 돌아가자라는 어떤 그런 운동들이 있으면서 르네상스의 시대에 다시 이제 예술이 활짝 이렇게 꽃피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매너리즘.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졌다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그 뭐야 보통 그 생활 속에서 또 매너리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걸 미술사조에서 매너리즘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매너리즘은 그냥 좀 나태해져 가지고 그러니까 뻔한 거 계속 이렇게 되풀이되는 거 진부하게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이제 매너리즘이라고 해서 그냥 한 거 또 하고 또 하고 뭐 새로운 걸 시도하지 않는 거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이제 매너리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크 미술. 바로크 미술. 그래서 요즘에 아직도 이제 건축 양식에도 이제 그 바로크 양식이라고 되는데, 요 바로크 미술이 있고, 그 다음이 로코코 미술. 로코코 미술. 그래서 우리 아까 로코코 얘기했었어, 다혜야. 기억나? 다혜야? 화면도 끄고 목소리도 안 들리고 그러면 쌤이 지금 다혜가 쌤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네. 로코코 미술 다혜 기억나 안 나? 나요. 다혜하고 태연이가 로코코 미술. 귀족들의 파티, 놀이, 꼬불꼬불한, 화려한 그런 로코코 미술. 그 다음이 신구 전주의. 신고전주의. 그러니까 고전주의인데 신이 붙어갖고 새로운 고전주의에서 신고전주의. 그 다음이 낭만주의. 왜 시연이만 얘기하나 계속 낭만주의 있고 그 다음이 사실주의. 사실주의. 아까 우리 얘기했어. 그 서민들의 어떤 힘든 어떤 그런 삶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작품이 사실주의. 그 다음이 인상주의. 인상주의. 밖에 나가서 빛의 변화에 따라서 그것들을 재빠르게 그림을 그렸던 인상주의. 그 다음이 신인상주의. 인상주의가 이제 더 발전해서 신인상주의. 그리고 그 다음이 후기 후기 인상주의. 인상주의.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가 이제 우리가 근대 미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근대 미술주의 중에 첫 번째가 표현주의. 그 다음이 야수파. 야수파. 그 다음이 초현실주의. 그 다음이 지방주의. 그리고 끝으로 팝아트. 팝아트가 이제 현대 미술까지 이제 간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혜가 얘기했던 것들은 아마 팝아트 그 현대 미술 쪽에 속하는 그런 부분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사조가 도대체 뭔지 뭐 이름부터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내용이 뭔지 아까 뭐야 낭만주의는 뭔지, 뭐 신고전주의는 뭔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고 알고 그러면 그 시대를 또 대표하는 화가와 작품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라면 더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미술 작품을 제대로 더 감상을 잘할 수 있고 사실 이 책은 이제 다른 책과 달리 그림 하나하나를 충분히 시간을 갖고 보는 태도가 필요해. 근데 어땠어? 태연이는 이 책 읽으면서 글을 더 열심히 봤어? 그림을 더 열심히 봐? 그림 작품을 좀 이렇게 시간을 갖고 좀 이렇게 봤어? 아니면 글 쭉 보고 그냥 그림 휙 보고 넘어갔어? 그림을 좀 더 자세히 본 거가? 그림 좀 자세히 봤고. 다혜는? 다혜야? 그림을 자세히 봤어요. 다혜도 그림을 한참 동안 자세히 봤어. 시연이는? 그림을 자세히 봤어요. 다들 쌤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네. 쌤은 이렇게 글자를 막 중심으로 그림을 이렇게 휙 보고 넘어갔는데 사실은 쌤처럼 보면 이 책을 잘 못 본 거야. 지금 여러분이 했던 것처럼 이 책은 한 그림 한 그림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천천히 감상하면서 느끼면서 보는 것들이 이 책을 잘 읽는 것들이고 더 좋은 건 여러분들이 가까운 미술관, 박물관 이런 거에 가서 여러분들 직접 그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면 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 책을 통해서 그 그림에 대한 어떤 그런 정보, 아니면 그 미술 사조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그 작품을 조금 더
잘 감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이 키워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 얘기하면 되고, 요 뒤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그 미술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 최근에 꼭 최근 아니라도 자기가 기억에 남는 미술관 또는 작품 전시를 본 경험들이 혹시 있어? 시연이? 네. 뭐 어떤 작품 전시 아니면 미술관이 기억나나? 그 미술관 이름은 기억은 안 음, 나는데, 음. 피카소 작품들 들어온 거는 본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제 피카소 작품들이 와가지고 전시하는 걸 본 적이 있다. 네. 아유, 야, 아주 귀한 경험이었네. 그래서 피카소 작품을 직접 보니 솔직한 소감이 어땠어? 어, 처음에는 아, 그냥 이쁘게 그렸는데, 아, 나중에는 이제 막 여러 가지 감정 더해지고 그러니까, 응. 음, 뭔가 조금 더 멋있었어요. 그렇지. 그래서 피카소의 작품이 또 이제 좀 이렇게 변화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까지도 봤네. 태연이는, 저는 그 별이 빛나는 밤이랑 어, 그 저가 인상 깊었다는 그거를 봤어요. 어디 가서. 그 원작을 직접 봤다고? 그 별이 빛나는 밤 뭐,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 네. 그렇구나. 본 소감이 어땠어? 어, 그냥 사진처럼 보였어요. 사진을 보는 것과 원작 보는 거 큰 차이가 없었어? 네. 그랬구나. 다혜는 전시회 간 거 기억나는 거 어디 있어? 없어? 없어. 자, 다혜가 살고 있는 동네에 대전 시립미술관 가까이 있는 거 알아? 다혜야? 그리고 거기 그 옆에 뭐 이응로 미술관도 있고 다혜네 집에서 가까워. 걸어가면 한 15분, 20분. 차 타고 가면 5분, 2, 3분 되는 그 분이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어쨌든 또 이렇게 미술관 뭐 이런 데도 가가지고 좋은 작품들 또 이렇게 많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시간이 없어가지고 같이 못 보는데 여러분들이 시간이 허락되면 이 책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번 보고 말 책이 아니라 꽂아두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꺼내 보면서 작품을 감상하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아까 그 말했던 신고전주의가 뭔지, 낭만주의가 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이해하는 게. 그래서 아까 쌤이 사실주의는 뭐고, 왜 그 이상주의는 뭐고, 그것들이 왜 생겨나고, 왜 또 바뀌는지, 거기엔 그 나름의 이유와 고민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냥 어느 아침에 휙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나름의 어떤 그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도 잘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도 또 이제 다른 책을 통해서 또 볼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는 책이 어, 뭐냐면 잠깐만 안위의 비밀을 찾아라 했나? 잠깐만. 잃어버린 단위로 크기를 구하라라는 책이야. 뭐에 관련된 책 같아? 잃어버린 단위로 크기를 구하라. 수학? 수학과 관련된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단위로 크기를 구하라 해서 수학 중에서도 단위에 관해서 이렇게 우리가 또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책이어서 그 책 갖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수고 많았고, 태연이는 방학이지? 태연이야. 태연아, 너도. 처음에는 뭐 비가 많이 와서 학교를 좀 늦게 가요. 방학 아니야? 학교 가? 네. 정말? 시연이만 방학이야? 다혜도 방학 아니래, 시연아. 에? 다혜는 여름방학이 엄청 길게 했거든. 아, 그래. 다들 방학인 사람은 잘 쉬고 학교 가야 되는 사람들은 또 학교 잘 다니고. 안녕. 안녕히 네, 계세요. 그래. 그래요.